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상처도 잊힌다고요. 하지만 30년의 시간도 한 아버지의 가슴에 남은 빈자리를 지우지 못했습니다. 재벌 창업주 한기석 회장. 모든 것을 가진 그였지만 단 한 사람, 6살 딸을 잃은 슬픔은 끝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생의 끝자락에서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간병인으로 온 젊은 여성이 부른 한 곡의 노래, 그리고 무심코 내민 손짓 하나가 서른에 묻혀있던 진실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정말 실종된 딸이 맞을지, 아니면 누군가의 계략일지, 흔들리는 기억과 음모, 배신 속에서 결국 아버지와 딸은 진짜 가족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실화에 기반한 감동 스토리입니다. 피보다 진한 정으로 이어진 부녀의 기적 같은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한기석 회장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무심하게 바라보았습니다. 54번째 봄이었지만 그에게 봄은 더 이상 새로운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창가를 바라보는 것이 하루 일과의 전부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병실 벽면에 걸린 텔레비전에서는 전국 노래자랑이 방영 중이었고 무대에 올라온 노인들이 흥겹게 춤을 추고 있었죠.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오정의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15년 넘게 한기석을 돌봐온 그녀는 이제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낯선 얼굴이 함께였네요. 오늘부터 지은 씨가 회장님 간병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주 믿음직한 친구예요. 한기석은 대답 없이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이지은이라고 소개된 젊은 여성은 공손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29살 평범한 외모지만 눈빛이 맑고 진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이지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기석은 무표정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이 100번째쯤 되었을까요? 모두 돈을 목적으로 왔다가 자신의 까다로운 성격에 견디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무언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정희가 지은에게 병실 구조와 회장의 일과를 설명하는 동안 한기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어쩐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목소리였지요. 회장님은 아침 7시에 기상하셔서 약을 드시고 9시에는 가벼운 운동을. 오정희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지은은 조용히 병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창틀에 먼지를 닦고 꽃병에 물을 갈아주었지요. 그러다 문득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한기석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 노래는 서윤이가 좋아하던 노래였습니다. 30해 전 6살 딸이 항상 부르던 그 노래였지요. 한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은 자신도 모르게 흥얼거리던 노래가 어색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노래, 어디서 배웠지? 한기석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지은은 놀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노래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 가르쳐준 기억은 없는데. 한기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에도 서윤이는 그 노래를 부르며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서윤이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지요. 괜찮으세요, 회장님? 지은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무언가에 홀린 듯 지은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매, 콧날, 입술 모양. 어쩐지 서윤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물론 서윤이는 6살 때 사라졌으니 어른이 된 모습은 알 수 없었지만 무언가 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 아니다, 괜찮다.
그날 밤 한기석은 오랜만에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서윤이의 유품들을 꺼내보았습니다. 작은 한복 조각, 나비 모양 머리핀, 유치원에서 그렸던 그림들. 서윤이가 남긴 흔적은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어린 서윤이와 지은의 얼굴이 자꾸만 오버랩되었습니다. 혹시? 한기석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 변호사, 나 한기석이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내일 아침 일찍 와주게.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시간 속에서 한기석의 가슴에는 오랜만에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아영 변호사가 한기석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30년 넘게 한기석의 법률 문제를 담당해온 그녀는 회장의 급한 호출에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부르시니 무슨 일이신지. 정아영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기석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를 해야겠어. 새로운 간병인 이지은이라는 여자의 DNA를 내 DNA와 비교해보고 싶네. 정아영은 놀란 눈으로 한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회장은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다급히 누군가의 DNA 검사를 요청한 적은 없었습니다. 혹시 서윤 양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한기석은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부르는 노래야 동구박 과수원길. 서윤이가 늘 부르던 그 노래를 정확히 같은 손짓으로 부르더군. 게다가 눈매며 웃는 모습이 서윤이와 닮았어. 나이도 맞아. 서윤이가 살아있다면 올해 36살이겠지만 이 아이는 29이라고 하더군. 뭔가 있어. 확신해. 정아영은 회장의 간절함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윤이를 잃은 후 부인마저 세상을 떠나고 홀로 남은 한기석은 딸을 찾는 일에 인생을 바쳤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병까지 얻어 침대에 누워있는 노인의 마지막 소원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정아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이틀 후 정아영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기석은 창가에 앉아 지은이 병실을 청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나간 후 정아영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이상 일치. 내 딸이야. 서윤이가 맞아. 한기석의 목소리는 떨렸고 몸은 오열로 흔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은은 자신이 서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걸까요? 한기석의 머릿속은 수천 가지 생각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지은 씨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접근해야겠어. 갑자기 진실을 말하면 놀랄 테니. 그날 저녁 한기석은 오랜만에 식사를 요청했습니다. 병실 테이블에 앉아 지은과 마주보며 식사하고 싶다고 말했지요. 식사라뇨? 회장님께선 항상 혼자 드시던데. 오정의 간호사가 놀라워했습니다. 그래,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말이야. 지은은 정성스럽게 한기석을 위해 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테이블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지요. 이상하게 내가 낯설지가 않구나.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 같아. 한기석의 말에 지은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 뵀을 때부터 왠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기석은 지은에 대해 더 알고 싶었습니다. 3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지냈는지. 너 가족은 어떻게 되니? 지은의 얼굴에 잠시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6살 때 입양됐다가 얼마 안 되어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왔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두어 번 입양과 파양을 반복했어요. 한기석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니. 기억나는 건 별로 없어요. 다만 어릴 적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있다면 이상한 나무 마당과 아궁이에 불 지피던 냄새, 그리고 담벼락에 핀 진달래꽃. 그런데 그게 진짜 기억인지 꿈인지 잘 모르겠어요. 한기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한기석의 고향집이었습니다. 서윤이가 태어나서 3년간 살았던 경상도 시골 마을의 한옥이었지요. 담벼락에는 진달래꽃이 만발했고 마당에는 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구나. 한기석은 감정을 추스르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 노래, 동구 밖 과수원길은 어디서 배웠나? 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그냥 제 안에 있었어요. 기분이 좋을 때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한기석은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가 잠들기 전 불렀던 노래, 바로 그 노래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나간 후 한기석은 오랜만에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비디오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서윤이의 마지막 생일 파티를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테이프를 재생기에 넣고 오랜 시간이 지나 흐릿해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면 속에서 6살 서윤이가 생일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서윤이는 노래를 부르며 특유의 손짓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지은이 무심코 했던 그 손짓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한기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지은은 분명 자신의 딸 한서윤이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딸이 이제는 자신을 간병하는 사람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기다렸다. 정말 오래 기다렸다. 눈물을 흘리며 한기석은 비디오를 껐습니다. 이제 어떻게 지은에게 진실을 알려줄지, 어떻게 그 세월의 간극을 메울지 고민하며 밤은 깊어갔습니다. 이튿날 아침, 한기석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맑고 푸르렀죠. 마치 오늘의 기분을 대변하듯이 말입니다. 그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하얗게 센 머리카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해가 지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아, 회장님. 벌써 일어나셨네요. 지은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오늘따라 더 밝아 보였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창문을 열자 봄바람과 함께 꽃향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서윤이가 좋아하던 계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지은은 자신이 서윤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한기석은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지은 씨, 오늘 좀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까? 지은은 약간 놀란 표정으로 한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회장이 대화를 청하는 것이 의외였을 테니까요. 물론이죠. 제가 도울 일이 있으신가요? 한기석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은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더 듣고 싶구나.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지. 지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평소 자신의 이야기를 잘하지 않는 성격이었지만 한기석의 진심 어린 관심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네, 동대문에 있는 밝은별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제 기억으로는 6살부터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전엔 잘 기억이 나지 않네요. 한기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서윤이가 실종된 때가 6살 때였으니 시간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입양되어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가정에서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마치 장난감처럼 아니면 전시품처럼 대했어요. 그래서 다시 보육원으로 돌아왔고, 이후에도 두어 번 더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아픔이 묻어났습니다. 한기석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딸이 이토록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니. 18이 되어 보육원을 나왔고 이것저것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았죠. 간호학교에 다니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고 지금은 이렇게 회장님을 모시게 되었네요. 한기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잠시 고개를 돌려 눈물을 훔쳤죠. 가끔 꿈에서 봐요. 누군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서윤이 하고 부르는 목소리를. 그럴 때면 너무 그리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한동안 마음이 무거워요. 이상하죠? 제 이름도 아닌데. 그 말에 한기석은 숨을 멈췄습니다. 지은의 무의식 속에는 여전히 서윤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기억이 또 있니? 한기석의 다급한 질문에 지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가끔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제가 요리도 잘 못하는데 묘하게도 된장찌개만큼은 어떻게 끓이는지 알고 있어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된장찌개. 서윤이의 어머니가 매일 아침 끓여주던 음식이었습니다. 한기석의 아내는 지방 출신으로 특유의 된장찌개 맛을 자랑했죠. 서윤이는 그 맛을 무척 좋아했고 엄마가 아프다 해도 꼭 된장찌개를 달라고 조르곤 했습니다. 한기석은 점점 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지은이 바로 서윤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 진실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너는 내 딸이다라고 말한다면 지은은 틀림없이 놀라서 도망갈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했습니다. 지은 씨가 이상하게 내게 편안함을 주는구나.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지은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처음 뵙는 분인데도 왠지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이상하죠? 그때 병실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한기석의 조카 한태준이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삼촌, 오랜만입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한태준의 모습에 한기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서로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 웬일로 왔나? 회사 일은 누가 보고? 한태준은 지은을 흘낏 바라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새로운 간병인이 오셨다고 해서요. 마침 중요한 이야기도 있어서 들렀습니다. 한태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그 표정에 한기석은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지은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지은 씨, 잠시 나가 있게. 한기석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한태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삼촌,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지만 그 여자에게 속지 마세요. 분명 뭔가 꿍꿍이가 있을 겁니다. 한기석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한태준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벌써 잊으셨습니까? 서윤이 실종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사기꾼들이 나는 한서윤이다 하고 나타났는지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돈을 노리고 온 사람일 겁니다. 한기석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태준의 말이 완전히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서윤이 실종 이후 수십 번이나 가짜 서윤이 나타났으니까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있었고 그 무엇보다 지은이 보여주는 무의식적인 행동들이 서윤이를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다.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야. 한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한기석에게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그 여자가 서윤이라 확신하세요? 그럼 왜 30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지금 삼촌의 건강이 악화되고
상속 문제가 거론되는 시점에 나타났을까요? 한태준의 말이 한기석의 마음에 작은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태준의 말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왜 지금 나타났을까요? 그리고 왜 지은은 자신이 서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걸까요? 한태준이 병실을 나간 후 한기석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겼지만 곧 그 의심을 떨쳐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지은의 행동과 무의식적 기억들은 그 어떤 사기꾼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정의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십니다. 한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 간호사, 당신은 이 병원에서 15년 넘게 나를 봐왔지? 오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회장님. 처음 뵀을 때부터 지금까지 곁에 있었지요. 한기석은 잠시 망설이다가 오정희에게 물었습니다. 지은 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오정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정말 좋은 아이예요. 간병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이 따뜻하고 솜씨가 좋은 편이죠. 회장님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한기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가 서윤이인 것 같아. 오정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윤 양이요? 실종된 따님 말씀이신가요?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DNA 검사를 했어. 결과는 99.99% 일치야. 게다가 그 아이가 무의식적으로 보여주는 행동들. 서윤이 그대로야. 오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한기석이 딸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실망과 상처를 받았는지도요. 그럼 지은 씨에게 말씀하셨나요? 한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아이는 자신이 서윤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 아마도 충격 때문에 기억을 잃은 게 아닐까 싶네. 한편 한태준은 회사로 돌아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이지은이라는 여자에 대해 모든 것을 조사해. 태어난 곳부터 지금까지의 행적, 모든 것을 파헤쳐.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부회장님.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한태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회장의 조카로서 가장 유력한 후계자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이 돌아온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특히 회장이 곧 임종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나타난 딸은 그룹의 경영권을 완전히 뒤흔들 수 있었지요. 사흘 후 비서실장이 한태준의 사무실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지은에 관한 조사 내용입니다. 한태준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이지은은 밝은별 보육원에서 자랐고 18의 보육원을 나와 간호학교를 다녔습니다. 간병인으로 일한 경력도 깨끗했고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육원에 오게 된 과정은 6살 이전의 기록은 비서실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특이합니다. 보육원에 입소한 경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경찰에 의해 보호된 아동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 한태준의 눈이 빛났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비서실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능은 합니다. 검사를 의뢰한 병원과 검사 과정에 개입할 사람이 있다면요. 한태준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아, 그 선에서 조사를 계속해. 그리고 언론에 약간의 정보를 흘릴 필요가 있겠어. 다음 날 아침 한기석이 신문을 펼쳤을 때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경제신문의 사회면에 작은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재벌가 후계 구도에 새로운 변수 등장. 한기석 회장, 실종된 딸 찾았다는 소문. 진위 여부는 미지수. 기사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지만 충분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기석은 화가 치밀었습니다. 이런 민감한 내용이 어떻게 언론에 새어나갔을까요? 그가 알고 있는 사람은 정하영 변호사와 오정의 간호사, 그리고 한태준 뿐이었습니다.
한기석이 전화기를 들어 정아영을 불렀을 때 지은이 조용히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한기석은 지은의 모습을 보자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지은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게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자신이 세상의 관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큰 부담이 될 테니까요. 그래, 고맙구나. 정아영이 서둘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들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한기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조심해야 해요.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준이 짓이 분명해. 아직 지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말게. 준비가 되면 내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 그러나 상황은 더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이틀 후 더 큰 신문사에서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룬 기사가 실렸고 방송에서도 이 소식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한기석 회장 가짜 상속녀 논란, DNA 조작 의혹까지. 신문에는 익명의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DNA 검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석 그룹의 주가는 혼란스러운 소식에 요동치기 시작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식은 지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던 그녀는 자신의 얼굴이 흐릿하게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기석 회장의 오랫동안 실종되었던 딸로 알려진 A씨. 그러나 그룹 내부에서는 가짜 상속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은은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의 딸이라고? 한서윤. 그 이름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지만 자신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지은은 떨리는 목소리로 한기석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저에 대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회장님의 잃어버린 딸이라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기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앉으렴, 지은아. 아니, 서윤아. 내게 해야 할 이야기가 있구나.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안을 채웠습니다. 지은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기석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한기석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30년 전 내 딸 한서윤이 유괴되었다. 당시 6살이었지. 한기석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윤이는 동구 밖 과수원길을 부르며 잠들었어. 내가 회사 일로 늦게 돌아왔을 때는 이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비가 더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말없이 한기석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혼란과 공포, 그리고 어딘가 모를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은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서윤이를 찾지 못했어. 몸값을 요구하는 전화도 없었고 단서도 없었지. 마치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다. 한기석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서랍장으로 향했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한 채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지은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건 서윤이의 물건들이야.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한복 조각, 나비 모양 머리핀, 유치원에서 그린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 비디오에는 서윤이의 마지막 생일 파티가 담겨 있어. 내가 사라지기 한 달 전의 모습이지. 한기석은 리모컨을 집어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습니다. 화면에는 노이즈가 가득한 흑백 영상이 나타났고 잠시 후 선명해졌습니다. 영상 속에는 생일 케이크 앞에 앉은 6살 소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검은 머리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는 분명 지은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구 밖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소녀는 노래를 부르며 특유의 손짓을 했습니다. 오른손을 살짝 들어 원을 그리듯 움직이는 동작이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하는 바로 그 손짓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마당, 된장찌개 냄새, 그리고 누군가가 부르는 목소리. 서윤아, 우리 서윤아. 그 순간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망치로 두들기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습니다. 한기석은 조심스럽게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맞다. 내가 내 딸 서윤이야. DNA 검사 결과도 일치했어. 내가 부르는 노래, 내 손짓, 내가 기억하는 고향집. 모든 것이 서윤이를 가리키고 있어. 지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정말 한서윤일까요?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어떻게 이지은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을까요? 하지만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제 이름은 이지은이고 어떻게 제가 회장님의 딸일 수 있죠? 한기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윤아, 너는 아마도 충격 때문에 기억을 잃은 것 같아. 유괴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도 모른다. 하지만 내가 내 딸인 것은 분명해. 그때 지은의 시선이 상자 속 나비 머리핀에 머물렀습니다.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머리핀을 집어들었습니다. 청록색 나비 모양의 작은 머리핀이었습니다. 갑자기 지은의 머릿속에 선명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생일 선물이었어요. 엄마가 사주셨어요. 지은의 말에 한기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억이 나니? 그래, 그 머리핀은 서윤이의 6번째 생일 때 엄마가 선물해 준 거야. 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에 있는 큰 나무, 담벼락에 핀 진달래,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부엌, 그리고 웃음소리. 아버지? 그 한마디에 한기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이었지요. 그래, 서윤아. 아버지다. 내 아버지. 한기석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을 끌어안았습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았던 딸을 찾는 일, 그리고 마침내 찾은 딸이 자신을 기억해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순간도 잠시 병실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한태준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삼촌, 큰일 났습니다. 주가가 18%나 폭락했어요.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태준은 지은을 냉랭한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이런 소동을 일으킨 장본인이 여기 있군요. 한기석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 내가 언론에 정보를 흘렸지. 내가 이 모든 소동의 원인이다. 한태준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삼촌, 저는 그저 회사와 가문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의 손에 들린 서류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이지은의 DNA 검사 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증언이 있어요. 한기석은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거짓말이다. 내가 직접 정하영 변호사에게 의뢰해서 비밀리에 검사한 결과야. 누구도 개입하지 않았어. 한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검사실 직원이 뇌물을 받고 결과를 조작했다고 합니다. 이 문서를 보세요. 그 직원의 진술서입니다. 한기석은 서류를 낚아채 찢어버렸습니다. 날조된 거짓말이다. 내가 만든 거짓말이야.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은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혼란과 공포, 그리고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한기석이 놀라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윤아, 어디 가려고? 지금 이 상황에서 도망치면 안 돼. 지은은 서툴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정말 한서윤이라면 왜 기억하지 못했는지. 그리고 진짜 제 모습을 찾고 싶어요. 지은은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꼭 돌아올게요.
진실을 알고 싶으니까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지는 가운데 지은은 병원 로비를 빠르게 가로질렀습니다.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한서윤일까요? 한기석 회장의 실종된 딸이라면 왜 지금까지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그리고 30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던 걸까요? 병원 밖으로 나서자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지은은 망설임 없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었지만 단 한 가지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것. 지은의 작은 원룸은 병원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좁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그곳은 지난 3년간 그녀의 보금자리였습니다. 집에 도착한 지은은 젖은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텔레비전에서는 끊임없이 한기석 그룹의 상속 분쟁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한기석 그룹 주가 급락, 회장 건강 악화 속 후계구도 혼란. 지은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리고 작은 서랍장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과거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진첩에는 고아원 시절 친구들과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모습을 담은 사진은 8살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의 기억은 없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에 따르면 지은은 6살 때 경찰에 의해 보호되어 고아원에 왔다고 했습니다. 왜 기억이 나지 않을까? 지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오늘 한기석이 보여준 비디오 속 여자아이는 분명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비 머리핀을 보았을 때 느꼈던 강렬한 기시감.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오정의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은 씨,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오정희의 따뜻한 목소리에 지은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정희는 지은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울고 싶으면 울어요. 이런 상황에서 누구라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잠시 후 두 사람은 작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이 따른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회장님은 어떠세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정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당신이 나간 후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갑자기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지금은 집중 치료실에 계세요.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돌아가야 할까요? 오정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 씨, 아니, 서윤 씨. 당신이 정말 한서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회장님께 필요한 건 당신이에요. 30년을 기다려온 딸이.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진짜 한서윤이라면 그것은 큰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그동안의 삶, 모든 것이 의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고 싶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오정희는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실은 당신 안에 있어요. 당신이 기억해내야 해요. 그날 밤 지은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기석이 보여준 비디오 속 여자아이의 모습, 나비 머리핀, 그리고 오래된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녘 지은은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고향집에 가보면 무언가 기억나지 않을까.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기석을 만나기 전 한 가지 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 주방에서 지은은 조용히 지팡이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지만 지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작을 꺼내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미 현대식 조리시설을 사용했지만 주방장의 배려로 예외적으로 옛날 방식의 아궁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지은은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마치 수천 번도 더 해본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 어디서 배우셨어요? 된장찌개를 그렇게 끓이는 건. 주방 보조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요. 기억은 안 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나 봐요. 1시간 후 지은은 뜨거운 된장찌개를 든 쟁반을 들고 집중 치료실로 향했습니다. 오정희의 도움으로 특별히 한기석에게 면회를 허락받았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한기석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된 모습이 처연해 보였습니다. 지은이 들어오자 한기석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서윤아, 돌아왔구나. 지은은 조심스럽게 침대 옆에 쟁반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를 위해 된장찌개를 끓였어요. 어머니가 끓이던 방식 그대로요. 한기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향긋한 된장찌개 냄새가 병실 안에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30년 전 아내가 매일 아침 끓여주던 그 된장찌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로는 그 맛을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 맛을 알지? 지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기억은 없지만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재료를 넣는 순서, 불 조절하는 방법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한기석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 이 맛이야. 내 어머니의 맛 그대로야. 지은은 한기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저 기억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고향집에 가보려고 해요. 아버지가 알려주신 그 경상도 시골 마을의 한옥으로요. 한기석은 놀란 표정으로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자 가려고. 위험해. 태준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조용히 다녀올게요. 제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해요. 한기석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 비서 김 실장을 같이 보내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정아영 변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장님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경영권 박탈을 논의 중입니다. 태준 씨가 주도하고 있어요. 한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녀석, 이럴 줄 알았어. 정아영은 지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새로운 기사가 나갔습니다. 노인의 재산을 노린 가짜 딸이라는 제목으로요. 그룹 주가가 추가로 13% 폭락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태준의 음모는 생각보다 더 치밀하고 빨랐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죠?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천천히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정 변호사, 기자회견을 준비하게. 내가 직접 진실을 밝히겠어. 한기석의 갑작스러운 선언에 정아영 변호사와 지은은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집중 치료실에 있는 환자가 기자회견을 연다는 건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상태로는 위험합니다. 먼저 건강을 회복하신 후에. 정아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태준이 이미 이사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어. 지금 나서지 않으면 모든 것을 빼앗길 거야. 한기석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묻어났습니다. 평생을 일구어온 그룹이 무너지는 것을 그냥 바라볼 수는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막 찾은 딸을 지켜야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병원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게. 모든 주요 언론사를 초청해. 정아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기석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아영이 나간 후 한기석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내 딸이라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하지만 내가 원치 않는다면. 지은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정말 한서윤이라면 이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은 옳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한기석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직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을 믿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진실을 알리고 싶어요. 한기석의 눈에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딸이 자신의 편에 서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오후 2시, 병원 내부는 이미 기자들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한기석 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실종됐던 딸의 귀환이라는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모든 언론의 관심사였습니다. 정아영은 분주히 움직이며 마지막 준비를 점검했고, 의료진은 한기석의 건강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오정의 간호사는 한기석의 병실에서 그를 휠체어에 태우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옆에서 조용히 도왔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무리하시는 것 아닌가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내 인생의 마지막 싸움일지도 모르지만 꼭 해야 할 일이야. 한기석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충분해.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한기석의 딸로서 그의 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병원 대강당은 이미 많은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플래시 불빛과 카메라 셔터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아영이 먼저 단상에 올라 기자회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한기석 회장님께서 직접 중요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짧게 진행될 예정이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정의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한기석이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지은이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순간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실종됐던 따님이 맞습니까? DNA 검사 조작 의혹에 대한 입장은? 경영권 분쟁은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입니까? 한기석은 천천히 손을 들어 기자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오늘 저는 중요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지은 씨는 30해 전 실종된 제 딸 한서윤이 맞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한기석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저는 DNA 검사를 비롯한 모든 확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지은이는 제 친딸입니다. 당시 유괴 사건 이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한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제가 회사 일을 핑계로 늦게 귀가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30년의 시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매일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갑자기 회견장 뒤쪽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한태준이 몇몇 임원들과 함께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사기입니다. 회장님은 건강이 좋지 않아 판단력이 흐려지신 겁니다. 태준의 외침에 기자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카메라를 돌렸습니다. 한기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태준아, 이제 그만해라. 너의 욕심이 우리 가족과 회사를 망치고 있어. 태준은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이미 DNA 검사가 조작되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저 여자는 사기꾼이라고요. 그때 정아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한태준 부회장님,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3차례의 독립적인 검사를 통해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그 증거 자료를 모두 가져왔습니다. 정아영은 서류 가방에서 문서들을 꺼내 기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3개의 다른 기관에서 실시한 DNA 검사 결과입니다. 모두 99.99% 이상의 일치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지은 씨가 한서윤 씨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서류를 촬영하기 시작했고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한기석은 다시 마이크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내 딸 서윤이가 돌아왔고 어떤 음모도 이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갑자기 한기석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지은이 놀라 외쳤습니다. 오정의 간호사가 재빨리 다가와 한기석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높아요.
당장 집중치료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의료진이 급히 한기석의 휠체어를 밀어 회견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은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기자들은 여전히 질문을 쏟아붓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한기석의 건강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집중치료실로 돌아온 한기석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서윤아, 내가 미안하다.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미안해요. 제가 돌아왔어야 했는데. 이제야 돌아와서. 한기석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돌아와 주어서 고맙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한기석의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급성 심장 발작은 아니었지만 상태는 좋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태로 기자회견을 하시면 안 됩니다. 담당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책임지고 돌볼게요. 아버지가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정아영이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회장님, 기자회견이 대성공이었습니다. 모든 주요 언론에서 한서윤 씨의 귀환을 주요 뉴스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회에서도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태준 씨의 지지자들이 하나둘 이탈하고 있어요. 한기석은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구나. 이제 서윤이가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어. 지은은 한기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제는 그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그리고 진실도 모두 찾아낼 거예요. 한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딸의 말에 그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비록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함께 해보자. 우리 서윤아.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한기석의 건강은 천천히 회복되었고 그룹 내부의 혼란도 조금씩 정리되어 갔습니다. 지은, 아니 이제는 한서윤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그녀는 매일 아버지 곁을 지키며 병원 생활을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생각났어요. 제 6번째 생일 때 어머니가 분홍색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던 일이요. 서윤은 병실에 앉아 한기석에게 말했습니다. 한기석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맞아. 그때 내 어머니가 밀가루에 딸기를 갈아 넣어 분홍색으로 만들었지. 내가 분홍색을 좋아했으니까. 그렇게 하나둘씩 기억의 조각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때로는 선명하게, 때로는 희미하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윤이 천천히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편 한태준은 이사회의 지지를 잃고 결국 해외지사로 좌천되었습니다. DNA 검사 조작 의혹을 제기했던 직원은 뇌물을 받고 거짓 증언을 한 사실이 밝혀져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요. 한기석 그룹의 주가는 다시 안정을 찾았고 서윤의 귀환은 오히려 그룹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한기석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윤아, 나 이제 좀 쉬고 싶구나. 그룹 일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너와 함께 고향집으로 돌아가려고 해. 서윤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고향집이요? 경상도에 있는 그 한옥으로요?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어릴 때 살았던 그곳으로. 그곳에서 내 기억이 더 많이 돌아올지도 모르지. 게다가 내 인생의 마지막 날들을 그곳에서 보내고 싶구나.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함께 지내며 그녀는 한기석이 얼마나 외롭게 살아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잃고 딸을 잃은 채 오로지 그룹을 이루는 일에만 몰두했던 그의 삶은 성공적이었지만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좋아요, 아버지. 함께 가요. 한 달 후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아름다운 가을날, 한기석과 서윤은 경상남도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자 한기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40년 만에 돌아온 고향이었습니다. 많이 변했구나. 자동차가 좁은 시골길을 지나 언덕 위로 올라가자 마침내 그들의 한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기와 지붕과 넓은 마당,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큰 느티나무까지. 집은 낡아 있었지만 한기석의 지시로 몇 달 전부터 수리가 진행되어 충분히 살기에 좋은 상태였습니다. 저 느티나무.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그 나무에 매달려 놀던 기억이 나요. 한기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그 나무를 무척 좋아했지. 매일 올라가서 놀았어. 두 사람은 천천히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마당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윤은 마당을 가로질러 한옥의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지만 이내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아버지. 제가 여기 살았던 건 3살까지였다고 하셨는데 왜 모든 게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한기석은 천천히 대청마루에 앉았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지. 마음은 잊어도 몸은 기억한단다. 그날 저녁 서윤은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나무가 타는 향긋한 냄새가 부엌에 가득 찼고 서윤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손놀림은 어머니에게서 배운 그대로였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기억은 없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녁 준비됐어요. 서윤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들고 대청마루로 나왔습니다. 한기석은 창가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그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고맙구나, 서윤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그 향기는 세월을 뛰어넘어 두 사람을 과거로 데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끓이셨죠? 서윤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기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똑같아. 내 어머니는 항상 된장을 이렇게 볶아서 넣었지. 특별한 맛이 났단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가을밤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별이 이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서윤이 말했습니다. 한기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여기가 좋아. 복잡한 도시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편하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노래 불러드릴까요? 한기석은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듣고 싶구나. 서윤은 천천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구박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투명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한기석은 눈을 감고 그 노래에 몸을 맡겼습니다. 30해 전 어린 서윤이가 부르던 그 노래가 이제는 성인이 된 딸의 목소리로 다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서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아직 모든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한기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 우리 서윤이 노래는 여전히 참 따뜻하구나.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이루었습니다. 세월의 간극을 뛰어넘어 부녀는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비록 30년의 시간이 그들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무엇도 그들의 유대를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이듬해 봄 한옥의 담벼락에는 다시 진달래꽃이 만발했습니다. 마당의 느티나무에는 새싹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대청마루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서윤은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며 새로운 삶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한기석의 건강은 여전히 좋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항상 미소가 머물렀습니다. 그는 더 이상 거대 기업의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잃었다가 되찾은 딸과 함께 사는 평범한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오후 서윤은 마당에서 일을 하다가 대청마루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기석이 평화롭게 눈을 감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마루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차 한 잔 드실래요? 서윤이 다가가 아버지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을 때 한기석은 미소를 지닌 채 영원한 잠에 들어 있었습니다.
평온한 얼굴, 그리고 손에는 나비 모양 머리핀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서유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어머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기, 이 고향집에서 그들의 기억을 간직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마당의 느티나무 아래 서유는 작은 돌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습니다. 동구밭 과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바람이 불어 나뭇잎들이 살랑거렸고 어디선가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 나무 위에 앉았습니다. 서유는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 저는 기억해요. 모든 것을, 우리 가족이었던 그 행복한 시간들을. 그렇게 서유는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비록 30년의 시간이 그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그 상실을 통해 그녀는 더 강해졌고 자신이 누구인지 깨달았습니다. 한옥의 대문 옆에는 작은 나무 간판이 걸렸습니다. 기억의 노래. 그것은 서윤이 운영하기 시작한 작은 찻집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따뜻한 차와 함께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때로는 노래도 불러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노래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해가 거듭될수록 서윤의 기억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은 이제 아픔이 아닌 그녀를 지탱해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피보다 더 진한 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론 한 곡의 노래가 수십 년의 시간을 건너 진심을 데려옵니다. 서윤은 매일 밤 이 말을 되새기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녀는 다시 6살 소녀가 되어 부모님과 함께 이 한옥의 마당을 뛰어다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기억의 노래였습니다.